나는 대학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주최한 이 프로젝트는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의 고전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신기한 점이 많았다. 흥미를 느낀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정적. 이 마을은 거의 고립된 곳이었다. 주민도 몇 명 없고 주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팻말엔 환영합니다. 시간이 멈춘 마을, 장성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마을을 둘러보다 명학서원이라는 오래된 서원을 발견했다. 그곳은 내가 연구할 주요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서원에 들어간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문제가 서원의 관리인 할아버지는 나를 보자 몇 번이나 연구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원의 안으로 들어갔다. 서원 내부는 책들의 무덤 같았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고서들과 장식들이 빽빽이 들어찼다. 책을 하나씩 꺼내보니 낯선 기운을 느꼈다. 그중 몇 권은 손대는 순간 이상한 서클마크가 떠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몇몇 책의 내용을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주인공은 어린 소녀였고 그녀는 마을의 소문에 휘말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소녀의 이름은 미니였는데 그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쉽게 잊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눈이 푸른 것이 특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 중 누구도 미니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니 마을에서 요절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루는 연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아이가 마을 끝자락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돌연 사라졌다. 그녀는 분명 현실적인 존재 같았지만 알 수 없는 기운을 남기고 간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 숙소로 돌아온 나는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도망쳐 라 적힌 노란 쪽지였다. 누구의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기려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난 소녀 바로 미니였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며 내게 다가왔다. 꿈에서 깨어나는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가라앉질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즉시 대화를 끊으려 했다. 한 노인이 애 둘러싼 괴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니는 이 마을의 유서 깊은 집안의 딸이었고 부모의 강요에 의해 결혼을 피하려다가 그만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후 미니의 영혼이 마을에 떠돈다는 괴담이 퍼졌다고 했다. 연구를 끝내기 전에 미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서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중 누군가 나의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원의 깊은 곳에서 낡은 일기를 발견했다. 그 일기에는 미니가 실제로 겪었던 고통과 비극적인 사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정신을 잃은 미니의 비명으로 끝나 있었다. 일기를 덮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소녀의 울음소리였다. 그날 밤 미니는 다시 꿈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녀가 직접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듯했다. 마지막 날을 반복하지 않게 해줘. 그녀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모습을 감추었다. 민희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제해야 그녀는 평온히 찾아올 것이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원에 들렀다. 서원의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희의 영혼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서원 안은 어떠한 깨달음과 함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민희의 울음소리가 서원의 벽을 뚫고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이 장성리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보고자 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가득한 부분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도 어딘가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나는 마을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몇 년 후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입구의 팻말은 변하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더 이상 섬찟한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희의 영혼이 평온을 찾은 덕분일까? 마음 한구석에 안도감을 느끼며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의 메시지함을 확인하다가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고마워. 그 메시지는 분명 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평온을 찾았지만 나에게 깊은 감사를 남긴 것이었다. 마을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미니의 미소처럼 따스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이토록 긴 여정 끝에 그녀의 이야기는 나와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학교가 비교적 멀다 보니 학교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결국 저렴한 월세의 작은 원룸을 구하게 되었다. 원래 이런 허름한 건물은 좀 꺼려했지만 자취방을 구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던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 이사하고 나서며 시간이 흐르면서 평범한 자취 생활이 시작되었다. 다만 이사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소문이 약간 마음에 걸렸다. 이 건물은 30년은 좋게 된 오래된 건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들었다. 이웃들도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층간, 소음 문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잦았다. 나도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점차 낯선 환경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가까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집중하려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골목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보였다. 그렇게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계속했다. 몇 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어 깨어났다. 방 안이 유난히 추웠다. 난방 문제일까 싶어 일어나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 잠그고 잤는데 내가 실수로 열어놨던 걸까? 찝찝했지만 난 다시 창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그 다음 날도 이상하게 창문이 열려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스르륵 소리 외에도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학교로 갔다. 이 일로 원룸에 다시 들어가기가 꺼려졌다. 하지만 중요한 과제가 있어서 결국 돌아가게 되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문 앞에 누군가 쓴 낯선 쪽지가 있었다. 나 좀 도와줘.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공포에 질렸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와서 방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냉소적인 태도로 자리에서 물렀고 난 계속 망설이며 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물건들이 자주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는 일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식칼이 주방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스르륵 하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쯤 되자 나는 정말 무서워졌다. 왜 이러는지, 이것이 단순한 소음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다. 옛날엔 이곳이 한 작은 병원이었고 그 병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공포가 밀려왔다. 결국 나는 부모님께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님은 나의 상황을 듣고는 당장이라도 이사하라고 하셨다. 나는 다시 방을 내놓기로 결정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득문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낮에도 밤에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떨쳐지지 않았다. 이사를 하고 난 후에도 그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당시에는 그저 지나가는 악몽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뭔가 그 이상 이것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후로도 여러 번 그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며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내가 그 방을 떠나온 이후로 그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주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부모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소박했지만 나름 아늑하고 편안한 그 원룸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내게 소중한 휴식의 시간이기도 했다.
어느 날 늘 그랬듯이 과제를 끝내고 한숨 돌리기 위해 소파에 몸을 뉘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온몸에 피로감이 천천히 찾아오고 있었을 무렵 휴대폰이 갑작스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밤늦게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웅크린 상태로 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엔 비공개 번호라는 표식만 떠 있었다.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이 숨을 죽인 듯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오로지 그 윙윙거리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기분이 매우 나빠졌고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비슷한 전화가 연이어 걸려왔다. 점점 더 불안해져 갔다. 급기야 너무 무서워 부모님께 연락했으나 그 시간에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결국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애썼다. 다음 날이 되어도 그 기묘한 전화는 나를 괴롭혔다. 수업 중, 아르바이트 중, 심지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그 끔찍한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나는 심리적으로 점점 더 지쳐갔고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결국 경찰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경찰서는 나의 얘기를 듣고선 통신사에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공개 번호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동안 나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이어졌다. 아는 친구들이 보러 와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어느 날 저녁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대략 11시쯤 되었을 때 내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도 비공개 번호 유지.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리 전화기를 드는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가 사는 그 집 많이 좋아 보이네. 즉시 전화를 끊고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전화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둘러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방범 대책을 세웠다. 문 잠그기, 창문에 가림막 설치하기,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창문 밖을 한번 봐봐.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창문 쪽을 바라보려다 멈칫하게 되었지만 호기심과 공포가 뒤엉킨 감정 속에서 결국 창문을 지그시 열어보았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더욱 강해졌다. 굳이 창문을 열 필요 없던 상황이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카메라를 확인할 때마다 일반적인 일상 모습만 담겨 있었고 나의 비공개 전화 역시 뜸해졌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새벽 3시경 또다시 그 낯선 전화가 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비공개 번호였다. 이젠 나를 피할 수 없을 거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섬뜩했다. 결국 관제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내가 잠든 시간에 가만히 서서 집을 주시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남자는 검거되었다. 그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자신만의 두려움을 남에게 전가시켜 만족을 느끼는 유형이었다. 이렇게 기이하고도 섬뜩한 경험을 통해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친구들과 가까운 위치에 사는 것 외에도 다양한 안전 조치를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일이 꿈 같기도 하지만 그 때의 두려움은 결코 잊을 수 없다.